뭐 글쎄요, 제가 이 말씀드릴 내용이 녹색운동의 역사와 전망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 아주 많이 그 실질적인 어떤 운동 차원에서의 얘기들,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저는 이제 뭐 환경 운동과 관련된 이런 활동가가 아니고 이제 학자이죠. 예, 이제 물리학자이면서, 근데 이제 제도권이 아니라 제도권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2003년도에 개교한 그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대학이죠. 이제 온배움터에 제가 그 당시 녹색대학교였습니다. 네,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서요, 뭔가 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이 자연과학이라는 학문, 그 어떤 대표적인 학문인데, 이 시대의 문명, 특히 이제 그 생태의 어떤 위기 앞에서 뭔가 좀 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러려면 이제 대학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기존의 대학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대한대학을 만들자.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저는 나중에 결합을 했지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이지만 뭐 대한교육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지순엽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녹색운동의 그 역사와 전망에서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녹색운동의 어떤 좀 뭐 역사와 흐름, 뭐 이런 걸 좀 이제 정리하는 제가 좀 부탁을 받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또 다행히 또 얼마 전에 이 지순엽의 수업에서 이 정녹보라라는 그 수업, 패러다임이라는 수업에서 이 녹색운동의 어떤 사상적 배경과 그다음에 그 운동의 역사를 좀 강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침 좀 시간적으로, 예, 그렇게 좀 맞아서 좀 올라오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자로서 뭔가 좀 현재 위기가 어떻다 지금, 그리고 어떤 것이 예상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많이 기후가 위기고 뭔가 위험한 상태라는 거 많이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황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서 들으시면 뭐 알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역사나 이런 흐름의 부분은 뭐 제가 정리는 좀 할 수 있지만 활동가의 어떤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운동가로서의 그 내부적인 세세한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었던 흐름을 좀 정리해 드리고요. 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좀 개략적인 말씀만, 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그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리학자니까 우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우리의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아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예, 있습니다. 기초가.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파란색, 계속 그냥 팽창하다 앞으로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더 이상 우주가 커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머무를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반대로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이번엔 거꾸로 이제 완전히 팽창했다가 용수철이 마치, 그죠? 다시 수축하듯이 우주가 그렇게 수축해 갈 것이다. 예. 빅뱅으로 시작해서 갔다가 다시 빅뱅의 반대말이에요. 빅크런치라고 하죠. 예. 그런 대충돌. 뭐 이런 예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현대 물리학의 그 수준으로 저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충 어디 있냐면 우리 현재 우주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갈라지기 직전. 그리고 지금 역사가 얼마냐면 우주의 역사는 지금 138억 년입니다. 여러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거꾸로 수축하면 어떡하나? 그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더라도 몇백억 년이 흘러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우리에게 큰 뭐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탁탁 안 듣는구나. 예, 요 그림도, 예, 요쪽만 보시면 대충 세 갈래 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말합니다. 평균 온도. 예. 근데 그럼 이 과거는 뭐냐하면 지금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의 그 변화예요. 언제부터냐 하면 왼쪽은 이 스케일이 하나가 1000년 단위라서 여기 숫자가 25만 년, 50만 년 전 이렇게 굉장히 옛날 얘기죠. 150만 년 전이니까 대충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다른 인류들이 살았던 그리고 한 25만 년 전부터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겠죠.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후는 뭐냐면 1975년부터 여기는 눈금 하나가 25년 간격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빙하기가 옛날에 있었고 간빙기가 있었고 따뜻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래프가 급격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하나의 눈금이 1000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가장 큰 변화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 기준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4도, 그죠? 그러니까 4도 정도가 변할 때가 가장 큽니다. 변화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가. 그런데 이 변화가 굉장히 급격해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따져보면 한 10,000년 정도, 10,000년에서 15,00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구는 인간이 이렇게 현재 상황을 바꿔놓기 이전에는 한 10,000년 동안에 대충 한 4도가 변한 게 아주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1975년부터 지금 2075년까지 100년입니다. 이 기간 100년. 이 100년인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지금 그대로 살게 됐을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랬을 때 이 밑에 것이 최소 추정치, 맨 위에 게 최고 추정치, 그다음에 중간 게 이제 최적, 아마 한 중간 거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정밀한 과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죠.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앞으로 지금 2020년이니까 50년 정도 후를 내다본다면 대략 최적 치료다 했을 때 5도씨가 증가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5도씨가 더 올라가게 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멸종입니다. 적어도 이 고등동 생물들, 인류를 포함한 고등 생물들의 멸종입니다. 5도 정도면. 지구가 여태까지 아무리 빨리 급격하게 변해봐야 10,000년에 4도 올라간 게 가장 급격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큰 변화였거든요. 많은 충격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으로 상황을 예측한다면 75년부터 약 100년 사이에 지금까지 올라온 게 지금 1도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5도까지 된다면 6도. 이것은 정말 우리 체온으로 생각하면 36도에서 7도 사이의 사람이 42도가 되는 것이죠. 죽음이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두 그래프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를 갖고 인식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역시 과학자들의 예측은 2도 이상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2도가 아닙니다. 이미 1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1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면 이 지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정확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 옛날엔 잘 안 알려졌었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대량 멸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구가 나이가 오래됐죠? 45억 년, 6억 년, 이 정도의 긴 시간을 지구가 살아왔는데 그 전체를 다 따진다면 한 10회 이상 그 생물들의 대량 멸종이 있었어요. 그건 다 원인은 뭐냐면 지구 내부적인 원인이죠. 지구가 완전히 그 1km 되는 이상 두께로 다 얼어붙는다거나 아니면 화산 폭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물덩이가 된다거나 그러면 거의 살아날 수 있는 생물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겪어왔지만 운 좋게도 생물들이 계속 유지해 왔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가장 그래도 좀 그 최신의 기록으로 본다면 대략 5억 4천만 년 전부터 따져서 지금까지 지구가 5번의 아주 큰 멸종이 있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게 지금 피크를 나타내는 이게 뭐냐면 멸종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대량 멸종이라는 건 언제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대량 멸종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래프에 보면 5번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역시 지구의 내부적인 원인 또는 마지막 멸종은 바로 이제 공룡의 멸종이었죠. 6,500만 년 전에 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이제 지구에 겨울이 오고 거기서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그때 다행히 우리 인류의 선조인 그 포유류는 조그만 정말 그 쥐보다도 작은 그 존재였는데 다행히 그 운 좋게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인데 바로 지금 역시 우리의 과학자들은 이미 약 35년 내지 40년 전부터 그러니까 1980년, 90년 이때 정도부터 이 말을 해왔어요. 멸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예, 그래서 6차 대멸종. 그래서 현재 추정 원인은 인류고 향후 100년 가능성 70% 정도가 멸종할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말해왔죠. 아주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그 사이언스라는 그 잡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뭐 네이처라든가 거기에 이제 근데 저는 네이처 사이언스를 계속 이제 매주 봐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기사들을 가장 좀 충격적이면서 확실한 제목을 가진 제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2015년도에 5년 전에 나온 논문이죠. 바로 뭐냐 기후 변화로부터 멸종 위기가 더 가속되고 있다 하는 이것이 이제 2015년도에 나온 이거 말고도 실제로 사이언스 네이처에는 거의 매주 있죠. 비슷한 내용의 좀 더 세부적인 뭐 연구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대 논문 지구가 온난화 이런 것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구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다 하는 논문은 한 편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제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는 지금 이산화탄소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도쿄 의정서라고 들어보셨죠? 97년도에 그 국가가 모여서 협약을 한 그 의정서에서 이제 정한 그런 온실가스들의 목록인데요. 이렇게 많습니다. 6가지가 돼요.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 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기체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얼마나 그 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강한가 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 다 아시죠? 그 뭐 농사를 지을 때도 나오는 우리 뭐 트름 뭐 그죠? 여러 가지 그 소들 많이 나오는 그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강해요. 그러니까 그 기여하는 정도가 또 이산화질소, 아산화질소라든가 최근 들어서 만들어진 이 물질들 여기 F라고 하는 이제 플로로라고 하는 그 9번 원자 플로로가 들어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강합니다. 이산화탄소의 7,000배, 1,300배, 23,900배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메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농사 가축, 그죠? 그다음에 습지, 논,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탄 가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산화질소는 우리 석탄, 그죠? 화력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 소각 이런 거, 화학 비료.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건데요. 이 3가지 물질들은 어디서 주로 나오냐? 에어컨 냉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에어컨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에어컨 냉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100년 전에는 대기 중에 없었어요. 이 물질들은. 근데 이제 100년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물질들입니다. 기체. 그다음에 반도체, 세정제 이거. 그다음에 전기 제품, 그죠? 뭐 여러 가지 절연체, 전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지금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이 후진국 산업이고 환경 파괴적인 산업인지. 재해 때문에 그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황유미 씨라든가 이런 그것뿐만 그런 거 포함해서 이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가스들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지 이산화탄소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도 뭐 최근은 아니에요. 여기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뭐 여러분들 역시 북극의 그 얼음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북극에 지금 얼음이 이렇게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30년 사이에 보면은 엄청 줄었어요. 네. 특히 이제 여기 부분, 요 부분이 지금 뭐냐면 이제 시베리아의 그 동쪽 시베리아잖아요. 여기 앞바다가 지금 상당히 열려 있죠. 이쪽에 비해서. 예, 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해드리고. 근데 북극은 얼음이 녹아도 바다에 떠 있는 빙하기 때문에 녹는다고 해도 그렇게 그 해수면이 증가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그대로 이제 얼음이 물로. 예. 그렇지만 이제 골치 아픈 건 바로 이거죠. 그린란드. 여기는 이제 육지입니다. 또 남극도 마찬가지고. 예, 그린란드의 빙하가 이렇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육지에 있던 빙하가 바다로 흘러내려와서 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만약에 다 녹으면 대략 제 기억에 한 6m 정도, 5, 6m 바다의 높이가. 그다음에 남극에는 훨씬 많겠죠. 빙하가. 그 나도 다 녹으면 60m 정도. 바다의 해수면이 60m 정도 올라옵니다. 서울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그 해수면 높이가 38m입니다. 평균. 물론 뭐 고층 빌딩에 살면 문제 없지만 땅바닥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요. 이것도 뭐 재미삼아 제가 넣어봤는데 이 미국의 유명한 공원이 바로 빙하공원이에요. 이 국제가 아니라 그 국립공원인데 옛날에 1930년대는 이게 빙하가 있어가지고 빙하공원이었는데요. 지금은 빙하가 있었던 공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예. 자, 그래서 빙하가 이제 이런 그 녹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자꾸 영어로 된 거 좀 제시해서 죄송한데요. 이것도 역시 그 사이언스에 이제 2010년대 요거로든 더 오래 전이죠. 나왔던 아까보다 이게 뭐냐면 메탄이 벤팅이 이렇게 확 뿜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바로 동시베리아의 그 바다 있죠 앞에 동시베리아의 바다의 그 대륙붕이라고 해서 낮은 바다 거기에 뭐냐면 메탄이 들어있는 물질이 쫙 깔려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거기. 근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는 얼음이 있어가지고 그 얼음이 덮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온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메탄이 그냥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이제 얼음이 사라지면서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메탄이 활성화되면서 있죠. 공기 중으로 분출한다는 거예요. 아주 익스텐시브니까 굉장히 아주 엄청난 팽창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정도 더 온실 효과가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엄청난 양의 이 동시베리아에 있는 메탄이 공기 중으로 뿜어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단지 어떤 이산화탄소의 증가 이상의 그런 지구 온난화에 아주 그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이산화탄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효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숨어있던 것들이 같이 또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서 있죠. 이걸 보통 우리 이제 양의 피드백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그죠? 몇 배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형태로 대기가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후 협상이 이제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제 보통 일반 많은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 기후가 그냥 그런 줄 알았죠. 70년대 이때. 그때 벌써 이제 뭐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지식인들의 모임이에요. 이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게 어떤 환경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이제 로마 클럽이라는 이제 조직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모임이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죠. 그게 바로 성장의 한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까지만 해도 뭐예요? 정말 그 미국이나 이 중심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가 쏟아내는 엄청난 그 물량, 그죠?
정말 풍요로운 그런 그 세계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간 충격을 먹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첫 경고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88년에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하고 있는 IPCC라고 해서 이제 정부 간 협의체,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협의체를 건설한 게 만든 게 88년이에요. 근데 요것이 이제 어떤 계기가 됐냐면 85년하고 87년인가요? 그 두 해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국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걸 제안하죠. 이제 그거에 의해서 88년도에 이제 그 IPCC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그룹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기후 협약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주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2년도 이게 그 소위 UN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소위 그 이제 항상 이제 이런 협약이 만들어지면 그 도시를 가지고 그죠? 무슨 협약 이렇게 우리 교토 협약, 뭐 파리 협약 이런 식으로 바로 최초로 이제 크게 알려진 게 바로 리우 이 브라질의 그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그 도시의 그 협약. 그래서 리우 협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서 이제 178개국이니까 상당히 많은 국가가 이렇게 모여서 드디어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자 하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긴 하지만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좀 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각국에 다 이익이 있고 이런 상황이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 1999년에 그 리우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듣고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2년도에 리우 협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을 듣고 조금씩 이제 우리 환경 단체에서도 이제 우리도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합니다. 이 각국이.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이후에 미국의 행태나 그죠? 이게 보게 되면 너무나 그죠? 이런 그 모든 협약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막 독일 이런 데서 많은 논의를 같이 거칩니다. 그냥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게 다행히 1997년도에 교토 의정서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 많은 정말 그 산고의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제 없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협의가 된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채택이 되고 나서도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이 과정 중에서 뭐 다 아시죠? 미국이 그 당시 그 조지 W 부시가 우리는 탈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죠?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7년도에 그 교토 총회에서는 뭐냐면 선진국들이 대충 한 30여 개의 선진국들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5% 굉장히 작은 수치죠. 5% 정도로 낮추자. 그러니까 5%만큼만 감축하자. 90년대를 기준으로.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물론 심각하긴 한 거죠. 5%를 줄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것이 2005년입니다. 이때 발효이 되고요. 발효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 그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합의한 국가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빠지고 주로 이제 서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또 용케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이렇게 선진국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빼줘요. 뭐 엄청나게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이제 우리는 2012년 이후에 이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구조 이런 상황에서는 교토 협약을 따르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이 큽니다.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여전히 뭐냐면 교토 의정서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정말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정도 전에 이 상황에서 이 현재의 지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멸종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아까 이제 그런 결론들이 막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그런 게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논의를 합니다. 뭐 2007년에 인도네시아 말리에서 총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협상을 계속하는데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협상이 결렬이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어디죠? 결국 남아공까지 가고, 그래서 이제 막 거쳐가지고 겨우 파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2015년도 파리에서 우리가 결정을 짓자. 예.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파리에서 뭐냐면 기온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의 양이보다는 기온을 우리가 정하자.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에서 2도 그 사이에서 묶어야 된다. 그 이상 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뭐 선진국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다 2도에 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감축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역시 과학자들이 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송도에서 IPCC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는 주로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한 게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2도로 가면 끝이다. 1.5도에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소위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 협약이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문이 좀 차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정부가 참여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꼼수를 부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자율적인 설정을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각국이 이런 노력을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걸 이제 자율적으로 제시를 해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제시를 했어요. 중국 뭐 2005년 대비해서 60 내지 65%를 감축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죠. 그죠? 굉장히 중국은 교토 의정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참여했는데 지금은 세계 1위잖아요. 그 온실가스 배출에. 그런데 이제 60 내지 65%를 감축하겠다. 미국도 2005년 배출량에 대비해서 저 정도 감축하겠다. 근데 물론 지금 또 누구예요? 트럼프가 또 거부했잖아요. 그다음에 인도, 많은 나라들이 다 과거에 자기들이 배출했던 그 양의 몇 프로만큼을 줄이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해서 37%를 줄이겠다.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2030년까지 쓸 거 실컷 쓰는데 그럼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2030년도에 대충 얼마만큼 배출할 것이다. 그거에 37%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정말 전혀 다른 얘기죠. 이게 소위 이제 꼼수로 많은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대로 지금 이제 더 이상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선진국 방식으로 보게 되면 200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5% 정도 감축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제출한 그 파리 협약에서.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100년 동안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은 1도 올랐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의 그 협약에 의하면 0.5도 이상은 더 올라가면 안 돼요. 그죠? 합의 1.5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세요. 1910년에 지금 1.2도, 12도. 지구의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12도였는데 지금 현재 2006년이니까 좀 옛날이죠. 벌써 13.3도에서 4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1.3도, 4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저기 2006년이니까 15년 전이잖아요. 지금 아마 1.5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이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성적표예요. 색깔별로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 쪽이 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고 빨간색 쪽이 아주 낮은 정말 그 노력하지 않은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이 당당히 여기 빨간색으로 하죠. 그렇죠? 일본 뭐 다 미국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전체 61개국 중에 58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가장 피해가 우리에게 먼저 온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막지 못하면 이런 그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도 지금 전 세계로 몇 위인가요? 8위인가요? 조그만 나라가 지금 8위에 온실가스 배출. 그러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훨씬 더 순위가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은 좀 뭐냐면 현재 이 기후의 그 기후 변화의 흐름 또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떤 좀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올지 뭐 궁극적으로 멸종이고요. 그래서 물어요. 저는 또 이제 과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의 노력 가능하냐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늦었느냐? 물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스톱을 하면 돼요. 이산화탄소나 이런 온실가스의 배출을 스톱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냐 이거죠. 예. 그래서 몇 년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어 있던 그 메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이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이나 이런 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늦었다. 근데 늦었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됩니까? 늦춰야 됩니다. 예, 천천히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적응할 수 있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면 적응 자체가 안 되니까 있죠. 예, 조금이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화시키고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되돌리기 힘들다. 예. 100년 전 산업혁명 그 시대의 이 지구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커다란 재앙들이 이제 닥쳐오겠죠. 예. 올해가 벌써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긴 장마를 보고서 사람들이 드디어 조금 감지가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기후위기가 실제로 왔구나. 근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의 이 엄청난 재앙이 다가온 것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내보내는 그 뭐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 한참 오래전에 이미 따라서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배출해온 온실가스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까지는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더 큰 재앙들이 이제 닥쳐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하면서 같이 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녹색운동의 역사, 이것이 글쎄요 이제 우리 그 지금 앞으로 기후 운동이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인류에게는 운동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어떤 그 환경 운동보다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제 활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과연 그 인간이 이 지구라는 존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뭔가 이렇게 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어떤 좀 뭔가를 보존한다거나 이런 이런 수준에서 문제 의식을 느낀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지금과 같은 물론 이제 과학자들의 정밀한 측정에 의하면 이미 100년 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물론 이제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의 과학으로는 뭐 알 수도 없었고요. 그냥 이제 그렇지만 특히 이제 서양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도 그 문제 의식을 갖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녹색 운동의 역사는 1960년에서 70년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요. 전과 후가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60년, 70년대의 그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활발한 그런 이제 환경 운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그래서 60년대의 그 녹색 운동을 좀 살펴보면 두 개의 단체가 좀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이 시에라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1892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도 있어요. 굉장히 큰 조직이고요. 예, 국제적인 조직으로 지금 있죠. 이게 그 이제 존 뮤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시대냐면 이제 미국 분이에요. 19세기 말 이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황금, 예, 서부 개척, 그죠? 그다음에 골드러시. 그래서 이제 황금을 캐러 막 이제 몰려드는 시기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다 모든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예, 그 당시 그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땅을 강제로 뭐 사라곤 하지만 이제 그걸 뺏기게 되고, 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시애틀이라는 그 추장, 그 시애틀이라는 미국의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누구의 이름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원주민 인디언의 그 추장의 이름이에요. 이제 그 추장이 유명한 그 연설을 하잖아요. 백인들이 우리 보고 땅을 사라고 한다. 근데 땅을 어떻게 사고 파냐? 땅은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어머니 같은 뭐 이런 하여튼 그 정말 유명한 연설이죠. 예, 이제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시기인데 이때 그 존 뮤어라는 분이 그냥 이 자연 경관을 잘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파헤치지 말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국립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예,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래서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수많은 국립공원들이 있는데요. 그게 다 많은 그 국립공원이 이 존 뮤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에라 클럽이 그걸 지정한 겁니다. 뭐 요세미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뭐냐면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나중에 근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핵 무기가 등장하면서 있죠. 이제 핵 반핵 이런 이제 운동도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50년대 뭐 이때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영국에서 출발한 건데요. 이게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이거는 아주 그 아이디어가 뭐 좀 좋은 그런 건데 이름은 이제 국민신탁이라고 그래가지고 1895년까지 비슷한 시기에 이 고성이라든가 아주 문화유적 또는 아름다운 그런 경관이 좋은 그런 지역을 보존하자 이거죠. 그러려면 예를 들어 사유지, 내가 어떤 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 산을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딴 사람한테 팔면 다 개간이 되고 이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 이렇게 기부합니다. 어디다 기부냐면 이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분이 이 단체가 이제 거기를 관리하고요. 그래서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이제 과정.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국민 트러스트, 그래서 시민 주도형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이제 하는 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알려지진 않지만 제가 아는 몇 분도 그 자기의 그 땅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60년대 이전에 이런 그 두 개의 그 대표적인 환경 그 그룹 단체가 이제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핵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역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공황을 크게 겪었다가 1920년대인가요? 그 큰 대공황을 겪었다가 이제 살아나죠, 그죠? 그 뭐 케인즈 이런 그 슈퍼스타가 이제 이 자본주의를 이제 구원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미국이 정말 세계 최강국으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물건 상품을 만들어내고 정말 이 실물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제 시대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은 등장하면서 이제 지구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변하게 그 지구가 급변한 것은 바로 사실 그 2차 대전 이후가 훨씬 더 이제 빨라요, 사실은 그 이전보다. 그게 바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아주 큰 발전. 그 과정에서 이 미국이 당시에
해양도 많이 오염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 살충제라는 게 화학, 그죠? 이 약 물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몰랐죠, 전혀. 이 과정에서 바로 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이분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예요. 예. 이분이 원래는 문학가가 되고 싶었지만 꿈을 접고 이 이제 생물을 이제 공부하는 과학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 차별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 좋은 대학에 이렇게 가기도 힘들고 자리 잡기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출판업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글도 쓰고 그러면서 과학자로서 또 많은 이렇게 지역을 조사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의 여러 가지 오염 같은 걸 스스로 조사해서 책으로 쓰고, 워낙 또 글솜씨가 좋다 보니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책이 뭐 바로 이거죠.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예. 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과학자가 쓴 거니까 뭐 그런데 굉장히 동화처럼 썼으면서 또 아주 그 대단한 그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발로 다 뛰어다니면서 조사하고 한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남용되던 그 DDT라고 그런 그죠? 이런 그것들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 자연을 붕괴시키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균형이었어요. 자연과 인간의 균형만이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단지 책을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또를 상대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레이첼 카슨을 죽이기 위해서,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화학 회사들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사이언스 같은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마저도 카슨의 입을 닫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의 엄청난 노력으로 정말 그 과학자로서 이런 싸움을 혼자 거의 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 CBS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황금 시간대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을 또 압박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그 살충제나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 법률을 만들게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안타깝게도 56세, 64년도, 그러니까 책을 쓰고 한 2년 후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이 근데 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냐면은 바로 이분이 이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의 좀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한 명의 사람이, 예, 특히 뭐 과학자, 이 여성의 과학자 한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도 우리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죠? 그 소녀가 그 보여줬던 그것도 역시 뭐 비슷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라도 이렇게 이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비 효과를 우리는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그 힘을 그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하는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침묵의 봄이 나오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살충제 개발을 위해서 정말 그 올인을 하고 있었어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스위스의 헤르만 뮬러라는 사람이 DDT라는 걸 합성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그 이제 그 일상화되고 보편화돼서 이 농업의 혁명이 이제 그 당시 일어날 정도로, 예, 대단한 그 우리 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해충 이런 거 있죠? 또는 그 잡초 제거, 제초제. 저는 1년 내내 그 거의 대부분의 농사 일은 다 풀 베는 거예요. 예. 도저히 안 돼서 예초기로 이제 요즘은 하는데 풀 베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유기농을 하려면. 그런데 바로 저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혁명이 다시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저것이 이제 우리에겐 독이 된 것이죠. 그죠? 그런 걸 최초로 파악한 사람이 바로 레이첼 카슨이다. 예, 이후에는 64년도에 이렇게 야생보호법이라든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법률들이 막 통과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 반대 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래서 이제 많은 65년, 70년 사이에 환경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결성이 돼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없었던 그런 이제 환경운동 단체들이 60년대 말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면 그 68혁명이라고 하는 그죠? 엄청 큰 어떤 그 흐름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의 그 영향을 끼쳤지만 레이첼 카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거. 그래서 70년 드디어 이제 4월 22일에 그 지구의 날이 지금 우리 이제 지구의 날로 얘기하고 있는 그게 그 2000여 지역에서 2천만 명이 모여서 이제 그 우리가 지구를 다시 생각하자 그런 모임으로 지구의 날이 된 것이죠. 굉장히 그 놀라운 그 미국의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 힘든 그런 결정들이 많이 내려집니다. 초음속 여객기도 운행하지 않기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72년도에 로마 클럽 이제 만들어진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그때 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가 근데 물론 여기 DDT 사용이 금지되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아주 몇 개 강대국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어때요? 굉장히 정말 북한보다도 더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사진도 보면 이렇게 막 어린 아이에다가 이렇게 막 그다음에 이가 있고 머리에 그러니까 그냥 그 하얀 약품을 그냥 대놓고 애 앞에서 뿌리고 이 사진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이런 제3국가들은 이제 한참 후에 10여 년,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DDT 사용이 금지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갔지만 어쨌든 당시에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거. 이제 그러다가 1970년대 즈음에서 있죠. 이제 석유 위기가 생겨요. 그 80년대, 79년 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70년대 이후에 또 상당히 많은 그런 오염원들이 생기게 되고요. 대표적인 게 오존층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1990년 아까 말씀드린 리우 그 회의 이제 그 과학자들의 그 제안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드디어 우리가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시기가 이제 대략 1990년대부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로마 클럽에 만든 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은 뭐 이렇게 2012년도에 개정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성장의 한계라는 것에 지금 도래했다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있죠. 계속 개정판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이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그래서 단체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 단체들은 단지 어떤 국내적인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노력을 떠나서 이제 좀 국제적인 그런 이제 조직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다 결국은 이제 70년대 이후에 많이 일어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뭐 이제 예를 좀 든다면 이제 지금도 이 전 세계의 그 환경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몇 개만 좀 이제 두 가지만 두 그룹만 이제 소개를 하면요. 바로 이제 첫 번째가 국제 지구의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구의 친구들 그래갖고 1969년도니까 바로 그 시기죠. 그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이제 여러 4개 국가의 단체들을 규합해서 이제 지구의 친구들을 이제 국제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보니 2008년도까지 그 뭐 숫자가 나와 있던데 대충 지금은 2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00개 여기는 뭐 한 단위로 이렇게 그냥 구조가 하나가 아니라 각국의 여러 환경 단체들이 가입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친구 그야말로 그냥 친구들이죠. 그래서 서로 연대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그 환경운동 단체인
환경운동 연합이 이제 회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제 이런 네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그 사회 정의, 인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지금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얘기들이 다 여기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난 시간에 그 환경 정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과 포함해서 인권 문제, 수많은 뭐 원주민, 지역사회, 여성, 그죠? 이런 그 많은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아주 종합적인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네. 요 사진은 아마 그 프랑스의 그 뭐죠? 그 파리 협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환경운동 연합이 그 저기 지구의 친구들과 이제 연합해서 그때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그래서 이제 아웃 박근혜라는 이런 그 편말을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이제 지금 전 세계의 국제적인 환경 운동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단체가 이제 뭐 들어보셨죠?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역시 70년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반핵 단체로 시작을 해요. 여기는 핵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Don't Make a Wave Committee 그래갖고 이제 뭐 해일을 일으키지 말라, 파도를 일으키지 말라 하는 뭐 이름으로 이제 정했는데 이제 반핵 단체로 시작을 했다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71년도에 뭐 이런 반전 운동 뭐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12명, 요게 12명이에요. 예, 요분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적인 이제 환경 단체인데 이 사람들의 활동은 대단히 아주 좀 특별합니다. 예.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그런 그 사진도 좀 보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핵실험 반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사업들, 뭐 제가 가장 그 화면 장면이 기억에 남는 건 고래, 그 지금 포경 산업 있잖아요. 그 일본이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고래를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아주 그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위, 뭐 피켓 시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파괴 행위가 일어나는 곳에 직접 가서, 예를 들어 바다에서 포경선이 가서 지금 고래를 잡고 있다. 그러면 고래를 잡기 위하면 작살이 막 던져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 그린피스라고 하는 이 배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선박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배를 타고 가서 있죠. 그 중에 이렇게 몇 명이, 한 서너 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가서 그들하고 게임은 안 되겠죠, 그죠? 이 보트 하나를 타고 가서 어떻게 그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폭력이에요. 비폭력인 대신에 그 작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던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예. 대단히 적극적인 비폭력이지만 자신의 어떤 그 위험도 무릅쓰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이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린피스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그래서 이 그린피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지부가 있고요.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피스가 아마 그 DJ 정부 때 그 영월에 동강댐을 그 만들려고 했죠. 그때 이제 그린피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운동에서 이렇게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댐을 막아냈던 그런 주된 역할을 이 그린피스가 이제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이제 상황이 있고요. 또 한 분야가 이제 바로 요건데, 우리 녹색 운동의 역사에서 관련된 것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정치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또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독일의 그 녹색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마 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실제로 그 이런 뭐 기후 문제 여러 가지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어떤 민간 차원의 어떤 운동,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런 그 온실가스 문제는 지금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지 않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이 민간 차원에서 노력만 갖고 되기는 힘들다고요. 바로 정치권의 어떤 문제로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녹색 정치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유럽의 이 소위 녹색 정치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뭐 간단한 뭐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저도 뭐 깊은 뭐 그런 내면적인 얘기보다는 근데 하여튼 이걸 좀 통해서 우리도 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유럽의 녹색 정치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그 유럽의 녹색 정치는 사실은 이 배경이 처음에는 역시 운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단지 정치가들이 갑자기 뭐 의식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 녹색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바뀐 게 아니라 운동 차원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녹색 정치인데요. 바로 이제 그 계기가 또 역시 뭐냐면 이 70년대까지 바로 68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런 이제 저항 집단들이 등장하잖아요. 많은 이슈가 등장했고 그래서 이제 녹색 말 그대로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순수한 환경운동이라기보다는 평화운동과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된 그런 운동가들이 이제 모여서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 뭐 그죠? 환경의 질뿐만 아니라 소수의 권리 뭐 여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이제 새로운 정치라는 개념으로 주장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 첫 테이프는 영국이 끊어요. 1973년도니까 굉장히 빠르죠. 최초로 영국의 그 녹색당이 등장합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그 이후에 별로 이렇게 빛을 못 봐요. 그 이후로 영국의 뭐 지금도 이제 영국이 뭐 이제 브렉시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죠 면에서 좀 보수당이 계속 또 잡게 되고 좀 어려움이 겪는데 결국 이제 독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는 일단 이전에는 70년대 스위스라든가 80년대 들어서도 벨기에라든가 이렇게 에콜로 뭐 이런 그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이 조금씩 이제 정치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서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뭐냐면 있죠. 선거제도가 좀 특이해요. 거기는 이제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고 그래서 이제 다수당에서 그게 나오죠. 그 총리가 그죠? 근데 이제 선거해가지고 그 거기도 우리 같이 이렇게 두 군데 찍는데 그 개인한테 찍고 이제 정당별로 찍는데 그 정당별로 찍은 그 정당이 5%가 넘으면 전체 득표율이 5%만 넘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대충 해당되는 그 의석수를 줘요. 그러니까 5%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근데 5%가 안 된다. 그러면 제로예요, 제로.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너무 그 조그만 전당들이 이렇게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되면 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의미를 줘서 그건 살리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이나 뭐 이런 벨기에 이런 그 유럽의 국가들이 그래서 벨기에가 이제 80년대 5% 지지로 5석 아마 전체 의원이 100명 정도 되나 보죠. 5석을 이제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이렇게 50석까지 차지하고 이런 이제 최초로 그래서 80년대 들어서 유럽에서 이제 드디어 이 녹색 생태 정당이 이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독일인데요. 1980년도에 독일 녹색당 선거에서 5.6% 드디어 이렇게 표를 얻게 됩니다. 5.6%를 대략 환산해 보면 28석을 얻게 돼요. 소수가 아닙니다, 절대. 그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녹색당이 한 5석 정도만 들어가도 있죠. 국회가 바뀌어요. 함부로 못 하고요. 떠들어 보세요. 우리나라 그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에 따라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막 까발리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기득권들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들을. 그러면 정말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은 이렇게 28석을 획득하고 독일 연방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돼요. 이게 이제 1983년입니다. 핀란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독일을 좀 자세히 보면요, 독일은 이제 83년도에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그 3인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민련, 자민당 세 개의 당이 있어요. 힘 있는 당이죠. 표를 많이 얻는 당이.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얻는 데가 정권을 잡을 텐데 3인당은 뭐 우리 사회민주당, 그죠? 그 좌파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파죠. 근데 항상 얘네들은 과반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표를 얻은 다음에 소수 당과 같이 연합을 해서 정권을 만들죠. 그게 소위 이제 연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데 83년도에는 그 처음에 아까 그 녹색당이 이제 5.6%를 얻고요. 그 다음에 87년도에 가서는 83%를 얻어요. 8.3%. 예, 그래가지고 44석을 획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가 뭐냐면 그때가 이제 독일이 막 통일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때 동서독이 나눠져 있었을 텐데 동독에서도 녹색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 서독 쪽이 좀 위기가 겹치긴 하는데 결국 93년도에 이 동독 쪽과 서독 쪽이 합당을 하면서 동독의 이름이었던 동맹90, 그다음에 서독의 녹색당이 결합을 해서 최초로 이제 지금 우리가 독일 녹색당이라고 부르는 그런 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94년도에 선거에서 7.3%를 얻습니다. 49명 의원이 되고요. 98년도에 드디어 6.8%를 얻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이거죠. 그 당시 3인당이 가장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과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반이 돼야만 어떻게 되죠? 정부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수당을 빼고 녹색당이 바로 같이 정권을 만들게 된 것이죠. 소위 정권을 가진 거예요. 물론 이제 3인당이 훨씬 더 많은 이제 90%겠지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 건강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이제 녹색당에서 배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8.6% 얻어가지고 두 번이나 3인당과 함께 두 번이나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98년 이때니까 도쿄 의정서가 채택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3인당과 녹색당이 그 독일에서 정권을 차지하면서 지금의 이 독일을 만들었다. 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을 뺏기죠. 소위 그 좌파 3인당과 녹색당이 뺏겨요. 누구한테 뺏기냐? 이제 기민련인가요? 그죠? 거기가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지금의 독일 메르켈 총리죠. 이분은 굉장히 보수파의 이제 총리죠. 처음에는 이런 환경 문제 또는 핵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다가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 바뀌어 버리죠. 그 부분 자체도 거기에 사실은 이제 녹색당의 역할도 컸다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04년도 유럽의회 선거에서 뭐 11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2005년에 야당은 됐지만 최초로 주지사도 배출하고 이제 각 지역 자치단체로 다 이렇게 진출하기 시작해서 거의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도 이제 발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독일 녹색당은 여론조사에서 있죠. 2020년에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1위인 그 기민당이 지금 뭐 1위인데 지금 현재 그 정권을 잡고 있는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녹색당이 2위. 굉장히 그 생각하기 힘들었던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잘하면 기민당과 녹색당이 이렇게 서로 같이 연정을 만드는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결합된 당이 정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기대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어떠냐? 유럽에서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여태까지는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지만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또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있죠. 2020년 집에 얼마 전에 선거에서 있죠. 유럽 생태 녹색당 시장 후보들이 리옹이라든가 모르도 이런 큰 도시에서 다 승리해요. 그래서 시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리의 그 시장은 이제 녹색당이 지지하는 그 사회당의 이달고라고 하는 시장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이 보면 정말
아주 그 죽을 맛이죠. 예, 다 진보. 그다음에 이달고 이 시장은 파리 시내에 있는 주차장을 60만 몇 개더라 다 없애버리겠다 주차장을.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전거로만 이동하게 하겠다. 이런 지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예.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립 정부를 이미 구성했어요. 이 녹색당이 그러니까 독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제는 녹색당과 다른 당이 서로 연정을 해서 하나의 정권을 차지한 상황이고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연립 정부가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은 여태까지 수치가 말해줍니다. 그들이 얼만큼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수치가 대단히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그 녹색당 자체가 비판할 지점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그 정치권과의 어떤 그런 것이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의 이런 많은 운동의 노력들이 그렇게 훨씬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흐름, 특히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이 녹색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도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좀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녹색운동 자체가 이렇게 역사가 물론 훨씬 더 짧죠.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사실 80년대 이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거의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 박정희 정권이라는 억압 아래서 사실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영역 민주화 운동이라는 측면은 물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환경 운동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불가능했다. 그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녹색 운동의 이제 흐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가난한 시절에는 공해 운동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 사회가 너무나 급속도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요. 계속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큰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강에다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버리고 이제 소위 민중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죠?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87년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환경운동의 변화는 87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이한열 열사가 이제 그죠? 사망하면서 기폭제가 됐고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접 선거가 이루어진 소위 민주화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비적인 해잖아요. 그때가 이제 민주화의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하지만 바로 다양한 소리가 곳곳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많은 조직들이 결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87년도입니다. 그래서 87년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그런 산발적인 그런 공해가 일어나면 그걸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그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어떻게 잘 보상을 할 것인가 싸워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하고 조금씩 이런 이제 수준의 피해 보상 이런 수준의 이제 그러고 기껏 나온 게 이제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정말 기억이 나는데 독재 정권이긴 했지만 하도 워낙 이제 심각해지니까 상황이 자연보호 운동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반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해문제연구소가 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좀 나서서 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하나의 단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이제 전문 환경 이제 조직들이 생겨났고 민중담화라는 이런 환경운동 조직들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87년 이후에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치 공간이 열리면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환경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조직이 보면 이제 한살림 운동이라는 거 다 아시죠? 뭐 원주에서부터 시작한 그것은 이제 그 이전부터 우리 그 소위 생명운동 뭐 이런 장일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사상가들이 김지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소위 그 생태운동으로 이제 나온 그 한살림이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한 YMCA, 그죠? 그 다음에 경실련 이런 단체들이 이제 환경운동도 어느 정도 같이 주민운동을 같이 결합시켜서 이렇게 이때 그 87년도에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낙동강의 그 페놀이라는 물질을 이제 버린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환경 사건이 이제 발발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돼요. 그리고 1992년도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리우 회의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의 그 국제 협약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면서 9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후라는 문제를 조금 우리나라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어떤 환경 단체라든가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의 영역에서는 그 기후 문제는 정말 먼 얘기였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97년도 이 교토 의정서에서도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좀 빼려고 마치 경제 규모로 보면 분명히 선진국인데 우리는 선진국 아니에요. 우리는 빼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여튼 87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종류의 이제 환경 단체들이 이제 곳곳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뭐 큰 조직이라고 한다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부가 다 있죠. 큰 도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만 명 정도 이제 회원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녹색연합도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90년대 다 이게 대충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요. 한살림 운동은 이제 그 전부터 왔지만 89년도부터 이런 이제 그런 조직 운동이 강화되고 소위 단지 환경 운동을 넘어서 생태 운동, 또 내지는 공동체 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종교 단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있죠. 종교에서 특히 불교가 많은 역할을 하죠. 그 불교 환경교육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귀농운동본부, 귀농운동본부는 이제 우리 함양의 그 녹색대학을 또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중요한 또 그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망 그 생명 공동체 주로 이제 불교 중심의 그런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이분도 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또 올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 좀 아주 급진적인 그런 그래서 좀 부담을 많이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녹색 평론을 이제 그죠 창간하시고 영문학자로서 이제 영남대에 계시다가 이제 학교를 아예 또 그만두고 평생을 이 녹색 평론이라는 그 잡지를 만들어서 쭉 지금까지도 오래 돌아가셨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함양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그런 녹색 평론 독자 모임들이 곳곳에 다 있고요. 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러 그나마 이 좀 척박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을 좀 깨우는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후에 이제 여러 뭐 여성 환경 연대라든가 뭐 많은 그런 단체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근데 대충 저 두 개의 메이저 환경운동 단체 이외에는 조금 다 좀 영세하죠, 사실은. 어려움이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들이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자기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이제 그 버텨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들 이렇게 단체는 이렇게 많지만 지금까지 그한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크게 이루어낸 좀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좀 측면도 있습니다. 이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내가 살았던 또 현상의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소개를 이제 할까 하는데 뭐 다 하기에는 글쎄 모르겠네요. 시간이. 일단은 좀 먼저 그 여러분들도 그 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아마 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그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최초로 각인시킨 아마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간척 사업이. 근데 새만금 간척 사업은 뭐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바다를 메우는 거 있죠. 산을 하나 이렇게 다 홈으로 거기 있는 흙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바다에다가 퍼부어가지고 땅 면적을 넓히는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래서 이렇게 이 넓은 공간을 여기가 이제 군산과 이쪽인데요. 전라북도죠. 여기에 그 바다를 이렇게 메워서 땅으로 만들어서 소위 저 공간을 활용해서 뭐 부족한 농지도 만들고 뭐 이런 차원. 이것은 그 처음 출발은 노태우 정부가 이제 직선제로 바뀌다 보니까 대통령이 전라북도가 인구가 그래도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서 좀 표를 가져와야 될 텐데 전라북도에서 표를 얻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기획을 한 게 바로 이 간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노태우 정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 때 드디어 이제 저 땅을 메우려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 방조제부터 쌓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을 중간을 막는 작업. 이게 방조제라고 하는데 이게 길이가 엄청나죠. 30 몇 킬로인가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내부를 이렇게 정리한 건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당시 저거를 이제 반대 운동을 펼쳤었는데 그게 잘 알려지진 않아요. 그 전부터 이렇게 계속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데 진행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33km 맞네요, 그죠? 그래서 거의 서울의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 바다를 다 메꿔서 거기를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그 흙을 엎는 그 지역이 뭐냐면 갯벌이라는 데죠. 갯벌. 이 갯벌은 바로 바다와 육지의 그 아주 완충 작용을 하는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그 갯벌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갯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 특히 저 새만금 갯벌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갯벌로서 갯벌은 바로 생명의 보고이고, 그죠? 갯벌의 가치는 정말 엄청나다고 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새만금 사업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갯벌이 가치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멸종위기의 물새 중에 약 47%가 이제 우리나라의 갯벌에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갯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라지는 이제 그 과정인데 바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이 국토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정보가 부족한 그냥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운동이다. 그리고 2000년 들어서 환경단체 요구로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힘이 없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의 투명성 부족, 뭐 이런 거,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이 지금 수많은 20년 동안 이후에 일어났던 우리의 모든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다.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근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보일배가 이제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많은 국민들에게 새만금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바로 이 성직자 네 분의 이 삼보일배, 그죠? 세 걸음 걷고 절 한번 하는 그 운동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이제 그 새만금 지역부터
서울까지 300몇 킬로를 65일에 걸쳐서 합니다.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뒤에 이제 이 네 분의 성직자들을 따르고 이때 사실은 많이 알려지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이거 역시 다 실패하죠. 결국은 방조제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을 이제 조성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했고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원래 땅을 메꾸려고 한 거에 12%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막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죠. 바닷물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다시 열었어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썩으니까.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그런 4대강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결국은 지금 거의 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업을 그런 당시의 운동으로서 막아내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것도 아마 들어보신 분 아주 옛날 얘기지만 우리 그 천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산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KTX가 이제 부산에서 이 서울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천성산 터널을 뚫어서 왜냐하면 터널을 안 뚫으면 돌아가야 되니까 KTX는 이제 스피드가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터널을 뚫게 되면 어때요? 산에 이제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앞장섰던 분이 사실은 이분이에요. 지율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인데 이분이 정말 그 성직자로서 정말 초인적인 그런 단식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4번에 걸쳐 단식을 하고요. 마지막 단식은 100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그 현 대통령이 당시에 아마 그 민정수석 이런 위치에 있어서 이 지율 스님한테 찾아가서 뭐 협상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것도 일어난 일인데 이럴 때 사실은 좀 문제가 됐던 게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게 요 2차 단식부터는 부산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와 협상 촉으로 방향을 선회해요. 그러니까 지율 스님은 목숨을 걸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환경운동연합이 좀 방향을 선회해서 자꾸 이렇게 협상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율 스님 혼자 남게 돼요. 혼자서 단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시 보수 언론 조선일보 같은 데는 뭐 피해액이 얼마니, 그죠? 지율이라는 그 중 때문에 이 공사가 늦춰지면서 피해액이 얼마니,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을 쏟아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들어요. 그게 바로 도롱뇽의 도롱뇽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성산 터널에서 가장 피해를 받는 그 생물이 종이 바로 도롱뇽이다. 거기가 도롱뇽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롱뇽의 친구들 그래서 도롱뇽 소송을 내는 것이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환경운동 단체들이 좀 배제가 되고요. 그냥 시민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소송도 걸고 이런 식으로 결성이 되고. 그런데 결국 여기 있네. 문재인 수석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결국은 단식을 풀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차 단식이 이제 실제로 100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송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법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2007년도에 터널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KTX 타고 다니실 때 한번 그 근처 지날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이구나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로 뭐냐면 타협적 환경 단체를 넘어서 정말 1인으로 이 시작한 수평적 자발적 시민 운동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여성 또 비구니 스님이다 보니까 우리 생태 여성주의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다시 이제 돌아보고 또 연구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이게 이제 터널을 만들고 끝났지만 그래서 기차가 지금 다니고 있지만 지금
그 천성산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 있죠.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이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인데요. 이 뉴스타파라고 하는 이런 언론, 뭐 많이 아시죠? 이 진보 탐사 보도의 정말 최고의 이 언론에서 실제로 천성산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 물이 마르고. 근데 그 추정 원인은 아마 터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실제로 그 뉴스타파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운동 그 평가 이런 데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결론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 것이죠. 지금 7, 8년 만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7, 8년이 아니라 10몇 년 만에. 그죠? 네, 이런 게 있고요. 이것도 아마 이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다 아마 그죠?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밀양의 그 송전탑 이제 해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운동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은 저기 2012년, 13년 이때 그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음독 자살을 하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알려진 것인데 실제로 2007년, 8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냐? 송전탑 이제 만들어 세우는 건데 이건 이게 탈핵 이렇게 원전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신고리 원전을 만들면서 그 거기에 있는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이제 어디로 수도권으로 이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송전탑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 그 엄청난 크기냐 하면 얼마냐 하면 76만 5천 볼트예요. 우리가 100볼트만 해도 상당히 그죠? 위험한 수준인데 76만 5천 볼트의 전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을. 다른 데는 어떻게 다 무마가 됐고요. 이 밀양이 결국은 끝까지 8년 동안이에요. 8년 동안. 그것도 노인들, 7, 80대 모든 그 노인들이 그 건설을 반대 운동을 벌였는데 그 우리 그 탈핵 문제 원전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김익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있죠. 정말 아주 눈물 나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새벽 3시에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몸을 쇠줄로 묶고 왜냐하면 경찰이 다 이렇게 자기들을 들어서 쫓아내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자기 몸과 이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자기를 묶어요. 쇠사슬로. 그리고 경찰이 나중에 오고 이제 한전에 그런 그 직원들이 와서 다 해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맨몸으로 안 되니까 옷을 벗어버려. 나체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자 경찰관들이 와서 다 결국은 해산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내려왔다가 다음 날 또 새벽에 올라가서 또 똑같은 일을 벌이고 이거를 8년 동안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 밀양 송정탑의 그 상황이었는데요. 겨울에 이렇게 있죠. 이런 모습. 그죠? 다 이게 7, 80대 노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환경운동의 여러 가지 그 저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당연히 그 하나의 그 방법 전략으로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지역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보상을 받고 뭐 떠난다거나 아니면 그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둘을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반대한 주민, 찬성한 주민, 마을을 팔아먹은 주민이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국가 폭력으로 어쨌든 그 만들어진 그 이후에 공로로 뭐 표창을 받고 특별 승진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MB 정권 때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송전탑이 다 만들어졌어요. 역시 실패했죠. 이분들의 8년 동안의 정말 그 노력이
다 결국은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세워라 거. 그런데 이제 싸움이 다시 또 최근에 뭐냐?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이 송전탑의 건설은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송전탑만 수준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필요 없다 그거. 예.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다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들은 참 이 법적인 싸움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상, 그죠? 그리고 철거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법원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피고인들이 지금 그걸 다 기각시켜 버렸죠.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싸움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써 있는 이런 그 영상들 있죠. 요것들을 보시면 이제 그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자료들이니까 나중에 좀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 이제 다 많이 아시는 그 4대강. 4대강은 뭐 현재 또 그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4대강 역시 그 뭐 다 아시죠, 그죠? 출발부터 처음에는 운하 사업으로 이루어졌지만 대운하, 그죠?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반대에 부딪히니까 마치 그 교묘하게 4대강 살리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강에 큰 강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죠? 수심을 어떻게 해요? 6m 이상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강을 다 그리고 곳곳에 이 소위 댐이 아니라 댐보다는 작은 규모의 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그것이 이제 배가 다닐 때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소위 그 문화의 어떤 하나의 그 처음 작업이죠. 근데 이걸 속인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살리기다. 4대강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4대강은 지금 죽지 않았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기 그 오염된 다른 나라에 어떤 나라에 오염된 강의 장면을 찍어와서 새가 이렇게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찍어와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이것이 우리의 4대강이다 하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4대강은 다 건설이 됐죠. 그 이명박 정부 그 안에 정권이 끝나기 전에 다 건설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대운하 사업이 반대 운동이 있었고 그때 마침 그 소고기 그 파업, 그죠? 소고기 그 수입 관련한 그 파동 그거 해서 이제 촛불을 들었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명박이 굴복을 했죠. 운하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면서 바뀐 것이 2기로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4대강 사업 공사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곳곳에서 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 뭐 이런 것에서 무조건 이제 반대도 이제 그냥 순수한 반대는 어렵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라 하는 정도의 좀 미온적인 그런 반대 운동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법원과의 어떤 그 법원을 통한 노력, 법적인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에 좀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노력이 사실은 필요했던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하겠냐? 4대강이라는 거 설마 하겠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막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법적으로는 계속 지고 법원에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법원이 우리나라 사법부나 여러 가지 적폐다. 그 당시 얘기가 나온 것들도 바로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근데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 가지 당시 얼마나 무리한 공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했고요. 2011년 이제 다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완공이 된 이후의 과정도 다 알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후에 이 4대강이 과연 어떻게, 그죠? 사업이 과연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많은 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평가를 통해서 4대강 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지고요. 그래가지고 16건 중 11곳이 부실공사, 지금 붕괴 위험이 있는, 뭐 차라리 붕괴가 됐으면 저는 좋긴 하겠어요, 오히려.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부실공사였는지 이제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보들이 아주 수두룩하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입찰 담합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사실은 등장했어요. 이미 공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중에 뭐 저는 뭐 큰 것 중에 하나는 언론, 보수 언론이 다 이렇게 모든 걸 막았고 알려지지 않도록 이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대 운동의 실패 원인이 바로 무분별한 사업 추진, 비민주적인 절차, 그러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였다. 근데 이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바로 촛불 집회 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이명박 정부가 이제 계속 탄압을 했다. 우리 그 뭐죠 그 진보 뭐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씌워서, 그죠? 뭐 단어가 요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블랙리스트,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다 뭐 자금줄 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힘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조직하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운동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 차원에서 당장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주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찬성 여론을 형성하는데 아주 이바지했다. 반대. 지금도 사실은, 그죠? 불편해하죠. 이 4대강 그 보를 없앤다 뭐 어쩌고 하면은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조중동입니다.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더욱 불편한 것은 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지식인들, 소위 토목 환경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당시 얼마나 앵무새처럼 4대강 사업을 홍보했고 떠들었는지, 대학에 있는 이런 지식인들이. 근데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찾아가면 자기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을 하나도 질 필요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환경운동연합 이런 조직들의 어떤 영향력이 좀 약화된 거예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의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서 이 녹색 연대의 어떤 그런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흐름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막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얘기는 이제 이 4대강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재자연화하겠다. 그러니까 볼을 헐 것은 헐고 그 다음에 그냥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해서 이제 4대강 이전으로 가능한 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주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이 소위 그 영남 지역 이쪽의 보들은 지금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쪽이 다 이제 그 반대편, 미래통합당 이제 쪽이니까 뭐 극복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4대강을 빨리 재자연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4대강의 그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역시 뉴스타파에서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한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태까지 그 4가지 정도의 사례를 좀 급히 아주 빠르게 속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런 거대한 이 국가가 중심이 돼서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법적인 대응 내지는 소극적 대응으로 좀 많이 오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좀 더 이런 단체들 스스로가 자기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많은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후운동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뭐 많이 아시죠? 나 이 툰벨이라고 하는 정말 16세의 그 여학생이 자기의 금요일을 반납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또 하나의 나비 효과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근데 이런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움직임을 함께 동참하고 뭔가 키워나가면서
시민들한테 넓히고 또 정치권에 그죠? 그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우리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저도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